네, 안녕하십니까. 김종길 국어논술학원에서 초중등 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건이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 날도 추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일단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죠.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다, 용암 수능이다, 참 여러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갈수록 뭐 수능 국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수능 국어를 학생들이 왜 어려워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부터 단순히 중학교 내신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 더 나아가서 수능 국어까지 잘 그리고 올바르게 정복을 하려면 어떤 수업이 필요한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물론 공부가 대학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공부를 쭉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는 과정에서 어머니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최종 목적지로 보고 있는 건 어쨌든 입시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이 기간을 단순히 중학교 내신만 맞는 공부를 해서는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왜 이러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할지 뭐 그런 걸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얘기로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수능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정신이 어질어질 하시죠? 갑자기 막 이렇게 지문들이 막 나오니까. 이 지문은 이번 수능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제시문입니다. 기축통화와 관련된 제시문이었고 요거와 쌍벽을 이루는 게 이제 해겔 제시문이었었죠. 근데 제가 전공이 철학과인 관계로 해겔은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정답률이 낮았어요. 자, 뭐 어려운 말이 나와요. 뭐 기축통화, 환율, 유동성, 뭐 통화,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어는요,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개념이나 어휘가 나오면요, 사실은 여기 이렇게 별표 표시 같은 거 해주고 어휘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 제시문은 그게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긴요? 배우니까.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물론 모두 배우지 않아요. 고등학교 경제 선택을 하면 경제 과정의 환율 결정과 변동, 이 챕터에서 이 제시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축통화, 환율, 평가 절상, 평가 절하 이런 말들을 이 경제라운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경제를 선택해서 듣지는 않죠. 그렇지만 수능 평가원도 그렇고 대학 단국도 그렇고 고등학교 경제에 있는 내용도 학생들이 알아야 될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각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라는 게 있어요. 가보면은 학교에서 낸 면접, 논술 이거 어디에서 근거해서 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윤리와 사상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근거가. 윤사도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보편 시험인 수능을 볼 때 선택 과목의 배경 지식도 필요하다. 동시에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사실 기축통화나 환율 같은 말, 유동성 이런 말은 모르는 말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어휘, 그 다음 배경 지식, 또 하나 더 나가서 중요한 거는 사고력. 사실 이 사고력이 제일 중요해요. 배경 지식과 어휘는 공부해서 습득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근데 사고력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길러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사고력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여기 딱 요거만 있으면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준다. 금 1온스는 35달러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그 다음에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 타국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 요거 딱 보고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평가 절하구나. 타국의 환율을 하락시켜 이거 헷갈릴 필요 없어요. 가치를 올리는 게 평가 절상이구나. 이것만 있으면 다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정답률 22%. 제일 낮았어요, 이번에. 근데 봅시다. 금 1온스는 35달러, 죄송해요. 오타네요. 35달러가 고정되어 있고 달러 대비 마르크와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브레턴 우주 체계에서 마르크화가 달러에 대해 평가 절상이 되면 대비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아니죠. 늘어나겠죠. 그죠? 기본적인 사고력이죠. 근데 학생들이 이 사고력이 안 돼가지고 22%밖에 정답을 못 맞췄습니다. 솔직히 이건 어휘 배경식 몰라도 해요. 논리적 구조만 그리면.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국어, 독서, 비문학 부분이 안 나오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어휘와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따 프로그램 소개를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어휘나 배경 지식 부분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바로 이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어휘, 배경 지식 혹은 선행하는 지식 플러스 사고력이 앞으로 학생들이 공부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능력들입니다. 너무 어이없죠? 1원수당 35달러 고정이라는 거 알고 있고 평가 절상이라는 건 달러 대비 마르크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럼 당연히 마르크화의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더 적은 마르크화로 더 많은 달러랑 교환이 될 거고 그럼 뭡니까? 금을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틀리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번에 국어가 불수능을 넘어서 용암수능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재 교사들이 풀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갸우뚱했어요. 평이했다는 평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 이번에 그 수능 출제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예년보다 제시문의 길이를 짧게 내겠다. 실제로 짧게 나왔죠. 이게 전문입니다. 보통은 여기 한 이 정도가 더 붙어 있죠. 예년 수능은. 오히려 지문의 길이도 짧아졌는데 학생들은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문해력 최하위 항국, 우리나라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해력이란 뭐냐면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이 아니고 글을 읽고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얼마 전에 EBS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핵심에서 문해력을 계속 강조하는 게 글을 읽고 이해하고 거기서 사고를 진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국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사고를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뭘까요? 덮어놓고 외우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는데 외워요. 그러니까 이거 말뜻 뭐야? 잘 나와요. 뜻을 물어보고 이거 무슨 개념이야? 말은 나와요. 머릿속에 외워놨으니까요. 적응하기 시작하면 풀지를 못합니다. 일단 우리 내신 관련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박지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이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예요. 어머니들도 아실 겁니다. 덮어놓고 외우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공부가 없어요. 재미없고 시간 많이 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더 문제는 성과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까먹고요. 응용이 되지 않고. 제가 설명할 때 좀 자주 얘기하는 건데 너무 인상적인 경험이어서 한 학생이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서 그 독서토론 논술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강남 지역이었어요. 이 친구가 강남에서 유수의 중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하던 친구예요. 그리고 선화여중이었나? 정확하게 지금 학교는 기억이 안 나네요. 선화여고였나? 그 강남에서 좀 유명한 여고로 진학을 했어요. 첫 시험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5, 6등급이 나와버린 거예요. 전교 1등 하던 애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와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외워서 공부하는 거랑 이해로 공부하는 게 무슨 차이인가요? 외워서 공부했던 그 친구 중학교 때는 전교 1, 2등이었어요. 강남에서.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5, 6등급입니다. 5, 6등급이면 인서울 못 가죠. 심각한 문제예요. 결국 유학 갔어요. 저랑 있으면서 성적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미 내신에서 한 학기를 날려먹었으니까 이거 복구 안 되잖아요. 당연히 스카이를 노렸을 텐데.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뭐 그 이후에는 제가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시키는 대로 외운 거예요. 1688년 명예혁명 나오고요. 1789년 프랑스 혁명 나와요. 애들은 프랑스 혁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정말 열심히 꼼꼼히 외우기만 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걸 보면서 이건 선생님들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실함을
무턱대고 외우는데 쓰게 만들었다는 것만큼 그 친구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어휘와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인 사고력을 자꾸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대학교까지 가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EBS의 그 문해력 테스트예요. 성인 문해력 테스트. 문해력이 아까 제가 어휘, 배경 지식, 그리고 사고력으로 구성된다 말씀드렸죠. 이걸로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려면요, 이런 말들을 알아야 돼요. 해류, 고위도, 요 정도 단어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용이 뭐냐면요, 멕시코만에서 데워진 표면 해류가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서 노르웨이를 통해서 북극구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계 지리에 대한. 이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멕시코만 여기잖아요. 여기서 데워진 게 이렇게 해서 노르웨이로 이렇게 북극해로 넘어가는구나.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질문은 뭡니까?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기온 비교입니다. 자, 따뜻한 게 올라가면서 북극해를 향해서 가면은 점점 더 온도가 낮아지겠죠? 이쪽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럼 러시아와 노르웨이가 같은 시간, 같은 그 계절 때 어디가 더 추울까요? 러시아가 더 춥겠죠. 북극해로 가면서. 해류가 차가워졌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해력의 핵심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휘, 이 배경 지식, 그리고 이 배경 지식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차가워지겠구나 생각하는 사고력.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수능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평가 절상, 평가 절하 개념을 통해서 금과 달러의 고정 환율 연결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추론하는 능력. 어머니들 그 수능 국어에서 독서 비문학이 몇 문제나 나오는지 아세요? 17문제가 나옵니다. 문학은 몇 문제일까요? 17문제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문학 공부만 잘하면 수능 국어를 잘 보겠지? 아니요. 반절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들을 풀어야 되는 독서 문제예요. 이걸 모르시고 그냥 내신만 잘 받는다고 만족하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고등학교는 당연히 수능에 연계된 문제 더 많이 낼 겁니다. 그리고 수능 국어하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출제본부는 항상 국어는 뭐를 중심으로 이해력, 창의적, 사고력, 측정 문항을 출제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국어는 암기해서라는 게 아니잖아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력이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이렇게 계속 말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국어는 결국은 뭐다?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사고력은 뭐냐?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기초적 사고는 이겁니다. OX, 단답, 수어실험, 객관식 같이 내가 알고 있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 주고 거기에 맞는 거 써라. 요거예요. 근데 조금만 가면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이런 고차원적 사고가 등장하거든요. 이 능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아까 말씀드린 사고력이 된다는 건데요. 말이 어렵죠. 추론적 사고가 좀 더 고차원인데 요 밑에 있는 분석적 사고가 뭔지 이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A는 뭐죠? 파란 세모죠. 파란 삼각형. B는요? 파란 사각형이죠. 자,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차이점일까요? 자, 어떤 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까? A와 B에. 네. 너무 쉽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대로. 우리가 평소에 분석적 사고를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네?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또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색깔이 같죠. 도형이다. 좋습니다.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꼭지점 개수가 다르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은 파란색이다. 가장 많이 빨리 보이는 거죠. 차이점은 모양이 다르죠. 삼각형이고 사각형이다. 자, 이걸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A와 B는 색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고 그리고 파란
색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모양, 형태라고 할까요? 좀 유식해 보이게. 형태에서는 차이고 A는 삼각형. 뭐 삼각형이 아까 말씀드린 특징이 다 있죠. 꼭지점이 3개다. 뭐 이런 거. 사각형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분석이라는 걸 말의 의미는요. 나누어서 해석한다 그러거든요. 잘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A와 B를 그냥 파란 삼각형, 파란 사각형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순간 A 하나의 전체인 B를 순간 색과 형태라는 요소로 잘라서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분석적 사고의 핵심이고 이 사고 우리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파란색이에요. 모양이 달라요. 보다 이게 훨씬 더 분석적이죠. 어느 기준에서 같고 다른지 정의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특징이 같고 어떤 특징이 다른지.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학생들이 저 개념에서 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제시문에서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사회를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내가 공부하는 내용 안에서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우수한 학생이 될 수밖에 없죠. 종종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못하진 않아요. 그냥 막 전교권이 낮지는 않았어요. 그냥 앵간히 하는 친구예요. 그냥 적당히 공부하는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공부를 성실함은 굉장히 공부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그 친구들은 공부를 무식한 암기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고력으로 해왔던 거죠. 사고력으로 공부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오랜 공부 생활이 학생들한테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카고 플랜 아주 유명한 얘기죠. 시카고 대학교가 지금은 세계 유수의 대학이 됐는데요. 근데 이 대학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장이 고전 100권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00권을 읽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죠. 모델을 정하라, 가치를 발견하라, 꿈과 비전을 가져라. 이 말들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나만의 주제의식, 질문을 갖고 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어느 분이 같고 다르지? A에서 나는 어떤 모델을 정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책 독서 수업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요. 애들 책 읽고 오면 이거 야, 책 뭐 다 읽었어? 말해봐. 챕터 1 내용 뭐야? 2 내용 뭐야? 3 내용 뭐야? 아닙니다. 독서의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에요.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책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내용 많이 기억 안 납니다. 내가 거기서 했던 아주 인상 깊은 생각, 내 마음을 때렸던 인상 깊은 구절, 그게 내 사고를 자극하는 거죠. 독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시카고 대학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생각하는 독서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란 이 글에서는요. 수능에서는 문해력이 관건이다라고 했고 핵심은 문해력은 책만 많이 읽는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다. 책을 읽으며 질문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독서 토론 논술에서 교재 소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재 안에서 책과 관련된 주제를 뽑고 학생들이 그 주제에 생각해보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의 힘이자 뭐 수능까지 가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시 아니면 수시죠. 정시는 수능을 잘해야 될 거고 수시를 도전한다면 이런 식의 면접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을 건데 이 면접 문제 상인과 시다르타가 대화한 겁니다. 그래놓고 든 생각이 뭐냐, 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 이유는 뭐냐,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암기식.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공부라고 생각해왔던 공부로는 절대 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사고력이 필요한 겁니다. 서울대 면접이니까 우리 고등학교 면접도 볼까요? 하나고 면접 기출입니다. 그림을 괄호적으로 해석하시오. 애들 이거 딱 처음 보여주잖아요. 물론 하나고가 이제 공통 면접이 없어지고 그 개인별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면접이 뭔지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어떻게 면접에 잘못 접근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서 갖고 왔는데 애들이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답이 뭔지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할 수 없죠. 답 없어요. 아무거나 넣고 자유롭게 하면 돼요. 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역시 사고력이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그림을 사회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원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저는 이 원의 정의에서 평등이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원은 그 어떤 도형들과 다르게 모서리가 없습니다. 즉 각지고 날카로운 갈등이 없다는 얘기죠. 원의 정의처럼 평등이 구현된 사회여야지만 구성원들이 원에 모여있는 점들처럼 서로 조화롭고 서로 갈등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은 법조인입니다. 저는 법조인이 돼서 이 사회에 평등을 유지하고 인권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회를 이렇게 조화롭고 평등한 사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 돼요. 이게 내신이라고 우리 스님이 생각하는 그 공부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단언하는데 사고력 중심의 교육, 물론 암기가 전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휘는 외워야 돼요. 분명히 공부의 순간순간 외워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우지 말아야 될 영역을 암기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고력으로 가야 될 부분을 외우는 게 한국 교육의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어휘, 배경지식, 사고력 이걸 균형적으로 성장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단순히 중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입시,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나아가서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독서 토론 논술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등부 원장님을 맡고 계신 김유진 선생님께서 나와서 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중등부 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진입니다. 앞에서 원장님께서 이제 우리 문해력이나 그다음에 죄송해요. 자, 문해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사고력 확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이걸 녹여내고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친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입식 교육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먼저 제가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요, 친구들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첫 수업할 때 친구들이랑 첫 수업이 아니라 매번 첫 수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인데요. 한 줄평이랑 책을 읽고 한 줄평이랑 인상 깊은 장면이나 문구를 쓰고 여기에 더해서 질문 만들기까지 합니다. 전 수업 과정에서 친구들이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이거 하려면 자기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생각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여기에서 한 줄평이라는 건 결국 책 전반을 읽고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 나름대로 뱉어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이나 문구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만들기라는 건요, 친구들이 정말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점점 늘어요. 질문 만들기란 무엇이냐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읽고 소화한 다음에 작가에게 비판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른데 넌 어때? 라고 얘기를 하고 친구들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책에 대해서 먼저 비판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나면은요, 저희가 이 책에 대한 핵심 주제를 뽑아내요. 자, 역사책이죠. 저희는 여기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친구들과 논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왜 발생할까요? 뭐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가장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죠. 헤겔의 관념론적 역사관과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관. 뭐 다시 얘기를 하자면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경제가 역사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헤겔의 경우에는 문화가 역사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지문을 이렇게 4개 정도를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는데요. 여기 프랑스 혁명 보시면은요, 여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왕과 귀족들은 모든 특권을 누리는 반면 보통 사람들은 모든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라고 해서 경제적인 포인트를 잡고 있죠. 자, 그 밑에는 왕권 신수설이 나와요. 왕이 가장 위에 있고 백성들은 그냥 다 따라야 된다는 거죠. 독재예요. 자, 요거는 문화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래서 네 생각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둘 중에 뭐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 라고 묻게 됩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잠시 시간을 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요. 진짜 재밌는 거는 친구들이 제가 항상 친구 얘기할 때 다 쓰거든요.
재밌는 거는 어떨 때는 문화적이고 어떨 때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제가 꼭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왜 여기서는 문화적이고 왜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봤어? 라는 걸 묻게 하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우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질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사고력이 확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나면은요, 저희가 이제 드디어 헤겔과 마르크스를 소개해 줍니다. 여기에 보면 뭐 관념론적 역사관, 뭐 유물론적 역사관 어려울 것 같죠? 친구들이 한번 자기가 뱉어낸 말을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응용을 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이제 2년 정도 이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3월 달에 가르쳐 준 것도요. 자기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12월 달에 와서 이거 또 응용을 해요. 제가 야, 너 이거 아직도 기억했어? 라는 얘기를 글을 첨삭하면서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자기만의 어떤 것으로 소화를 하게 되고 더 좋은 거는 어머님들 우리 아까 얘기했죠. 2022년도 헤겔 이 아저씨 지문으로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배경 지식까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역사로 시작을 했지만 정치나 철학으로까지 확장을 하고 융합하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다 했으면은요, 저희가 또 하나 질문을 줍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기억하시죠? 3년 전에 백인 경찰이 흑인을 이제 지나치게 과도한 제압을 해서 죽게 만든 사건이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사건 왜 일어난 것 같아? 앞에서 이미 역사에 대해서 어떤 변화하는 원동력을 경제와 문화로 판단을 했던 친구들은 여기에 기준을 잡아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토론을 해요. 인종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토론학원 굉장히 많죠. 대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근거를 찾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기사를 준 다음에 거기서 니네 찾아서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결정해. 자, 토론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토론이에요.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잡은 다음에 해야지만 정말로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고입과 대입까지 이렇게 적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하나고 기출문제였는데요. 이렇게 친구들이 사고를 하고 나면은요, 정의란 무엇인가요? 제가 이거 하나만 할게요. 정의란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죠. 자, 정의라는 건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거기에 분노했던 이유는 지켜져야만 했던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의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고력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이후에 이걸 얼마든지 고입이나 대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에서는 저희가 재원생 어머님들 계시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걸 2주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요, 저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문학이죠. 자, 저희가 중학교 2학년 올라오면요, 1주는 독서 논술, 그 다음에 2주는 비문학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조금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 수능 5년간에 국어에서 가장 많이 틀린 오답이 가장 많았던 80% 이상을 차지했던 것들이요, 다 비문학이었어요. 우리 문법은 5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배우는 거 아시죠? 애들 막 피토해 가면서 선생님 이러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비문학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칩니다. 자, 일단은 유형별 사고 알고리즘 연습 요거를요 한 학기 동안 해요. 유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죠. 사실적 독해, 그 다음에 추론적 독해, 세 번째는 비판적 독해. 제가 사실적 독해 가져왔으니까 사실적 독해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사실적 독해는요, 글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내용을 찾아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냥 쉽죠?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친구들 그냥 읽고 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우를 위하여라는 작품을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했어요. 내용 아시겠지만 그 내용 보면은요, 교생 선생님이 나라는 주인공한테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문이 뭐였냐면요, 문학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비문학 문제가 나왔어요. 뭐였냐면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거 읽고 그 안에 정보 파악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교생 선생님의 과거를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야, 넌 이거 읽고 교생 선생님 과거 뭔데?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모른대요. 그거 왜 골랐어?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수남이는 친하니까 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자꾸 문제 풀이를 할 때 많은 상상력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실적 독해를 할 때 친구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간단히 하나만 보면 일단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가 무엇인지 이것만 파악해도 중심화제 찾기 굉장히 쉽거든요. 이 지문 1번 보면은요, 씨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씨름의 기술에는 허리 기술, 다리 기술, 손 기술 등이 있다. 그러면서 허리 기술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술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무슨 답을 찾으면 되냐면은요, 1번 싸움의 기술, 이거 하나 찾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계속 연습을 시키고요. 2학기 때는 이렇게 짧은 단문으로 연습을 하다가 장문 연습도 하고요. 2학기 넘어가면은요, 구조적 읽기를 연습을 시킵니다. 저희가 구조적 읽기를 왜 연습시키냐면요, 우리 책 읽고 딱 덮으면 기억 안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구조화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냥 쭉쭉쭉쭉 읽고 잊어버리고 이랬기 때문이에요. 구조적으로 읽는다는 건 글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이걸 내 머릿속에 심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한 번 읽고 이해를 해서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 돌아가서 뭐였지? 이러다가 시간 다 날리죠. 그래서 저희는 구조적 읽기를 연습을 시키는데요. 구조적 읽기 오랫동안 연습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접미사라든가 접속사 같은 거를 이용하면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친구들이 짧은 예문으로 한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긴 문장도 연습을 합니다. 긴 글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긴 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접속사는요, 이 세 번째 문단에 있는 반면 하나 보면 돼요. 이 글이 지금 절대주의적 사회관과 상대주의적 사회관 이 두 가지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에가 절대주의적 사고관에 대한 이야기라면 상대주의적인 사회관, 이런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이 반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지문을 한 번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저 이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저희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친구들의 사고력을 신장시켜주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내려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학기 초에 어머님들하고 상담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의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어머님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교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는 김종기 국어 논술학원이 될 거고요. 자, 다음번에는 국어랑 내신에 대해서 박지원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부 팀장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어와 내신에 대해서 어머니들께 설명을 해주러 나왔는데요. 일단은 어머님들이 지금 되게 걱정도 많고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 걱정이 정말 많으신 어머님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도 안 가서 대면 수업 안 하고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 얘가 컴퓨터를 하는지 유튜브를 보는지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게 노래를 듣고 있는 건지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선생님의 잔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모를 때도 많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올라오면 애들이 이제 내신도 들어가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연 내 아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 어머님들이 이렇게 모여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미 오신 어머님들도 있고 안 오신 어머님들도 있겠지만 애들이 사춘기가 이제 슥슥 오죠. 저도 그거를 체감은 합니다. 저도 자식은 없고 아이든 없고 결혼도 안 했지만 애들이 어느 날 저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앉아요. 아우라를 뿜으면서 오늘은 건드리지 말고 네 할 것만 해. 나는 모르겠고 그냥 오늘 수업만 듣고 앉아있다 갈 거니까 건들지 말라. 그럼 저는 오케이 알았다. 오늘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만 잡아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너는 어느 정도 국어 공부를 끝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만 해주면
깨끗한 캔버스에 저희가 그냥 밑그림 정도는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저희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결승선은 수학능력 시험이죠. 그래서 지겨우시겠지만 제가 2022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19번 문제로 좀 가져왔습니다. 다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쉬운 문제. 여기 보시면 3점짜리 표시도 없고 그냥 2점짜리 표시죠. 문제의 유형을 말씀드리기 위함인데요. 이 문제는 264의 초가라는 시를 읽고 그 시의 개념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 보기에 보시면 264의 생애라던가 아니면 인물의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배경 지식으로 제시해 줍니다. 왜? 애들이 모든 시를 다 외우지 못하거든요. 물론 저가 수능 볼 땐 그랬어요. 문학작품 몇 선 이래서 한 300개 외우고 관동별곡 나오면 아싸 어제 본 거. 정철 막 욕하면서 열심히 외우죠. 하지만 요즘 애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수능에서도 더 이상 그렇게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을 제시한 후에 여기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는 문학 개념을 기반으로 너 문학 개념이랑 내가 제시한 배경 지식이랑 같이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겠니? 어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과 문학의 개념을 근반으로 너 사고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맞춰봐라. 이런 것들이 수능의 기본 유형입니다. 더 이상 뭐 어휘 물어봐서 사자성어 뭐예요?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어에서 복합적으로 너네가 배경 지식을 모르는 걸 딱 제시했을 때도 문학 개념을 근간으로 이어가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2학년 문학 교재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일단 아무리 배경 지식 복합적 사고력 뭐 해도 문학적 근간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집에 주춧돌이 없으면 언젠간 기울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문학 안에서 소설의 특성에 대한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하기 싫어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점에 대한 얘기나 서술점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은 문학의 개념으로 외워두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 속에서 너가 방금 배웠던 소설의 특징 그리고 소설의 서술자는 어떻게 나타났고 그 서술자의 특징이 어디 부분에 나타나냐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을 다 시킨 후에는 배경 지식으로 나올 법한 인물에 대한 특성 그리고 제재 정리를 통해 그 당시 사회상이라던가 이 소설이 왜 지어졌는가를 배경 지식으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주입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내용 확인 문제로 너가 소설 제대로 읽었니? 소설 이 내용 이해했니?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아이들의 문학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너 주춧돌 잘 쌓았니? 땅 잘 다졌니? 이런 식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 전지적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 소설에 사용된 시점을 찾고 그거에 대한 특징을 찾아봐라.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쉽게 찾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심화 유형으로 저희 책에 실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위에 뒤에 있는 서술자에 대한 내용은 문학적 근간이겠고요. 앞에 있는 등장인물의 특성은 배경 지식이겠죠. 그러면 자, 요거는 어머님들이랑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소설의 시점을 어머니가 서술자인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꿀 때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힌트를 하나 주자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어머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펜트하우스죠. 아주 판타지 로맨스물. 과부가 새빵 사는 아저씨와 로맨스를 하는데 그거를 주인공 시점으로 보여주면 그 당시 사회상 너무 문란하다고 하니까 내 아이의 눈에서 순수하게 좀 보여주겠다. 근데 그 아이의 눈에서 엄마로 서술자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이 얘기하는 멜로드라마가 되겠죠. 내 입장에서 저 아저씨가 오늘 약간 계란을 줬는데 좀 잘생겨 보이는데? 이런 식이라던가 아니면 오늘 좀 약간 땀 흘리는 모습이 섹시해 보였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겠죠? 그런 문제에서 찾을 때는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이런 사고가 돼야 됩니다. 주인공인 엄마로서 서술자가 바뀌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엄마의 입장에서 엄마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순간순간마다 아저씨에게 느끼는 감정을 조금 더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복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를 하나 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어휘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삼모사 모순
무슨 뜻인 것 같은가요, 어머니? 조삼모사 혹시 어떤 뜻인가요, 어머니? 아침에는 3개, 저녁엔 4개,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죠?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당연히 우리 애들 어휘 열심히 하겠지. 집에서도 어머님들이 막 단어장 저희 애기들을 읽게 시켜요. 막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조삼모사 알지? 이러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아, 선생님 알죠?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근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제가 네이버에 쳐봤거든요. 어머니 집에 가서 한번 네이버에 쳐보세요. 조삼모사 조금 모르면 3번 이렇게 치면 네이버 블로그에 나옵니다. 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인데 문제를 맞아서 좋아했다. 제가 믿기지 못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럼 모수는 뭘까요, 어머니? 아이들이 보통 문제를 틀리면 놀립니다, 친구한테. 아예 모르면 순수하다. 너는 되게 순수하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유튜브로 미디어를 좀 접하고 그거에 대해서 줄임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말 많이 이런 것들을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선생님 저 오늘 끝나고 스카 갈 건데 칭찬해 주세요. 그래. 스카 게임하니? 스터디 카페 간다고. 전 정말 신선합니다. 아이들의 그런 기발함이 이런 쪽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는 수능 문제를 맞출 수 없겠죠. 그래서 실제 문제로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애들이 이런 것들을 다 줄임말로 알게 되면 어휘가 틀리게 되겠죠. 제가 별주부전을 좀 가져왔는데요. 요 리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끼의 입장의 사자성어를 어떻게 내볼래? 근데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별주부전에서 나온 거는 전부 다 내가 사면초가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줬어. 어디도 넘어가지 못해. 근데 리을만 딱 밑줄을 쳐보면 별주부가 부귀영화를 해준다는 말로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럼 감언이설을 골랐어야 합니다. 그리고 14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특성이니까 사면초가와 진퇴양난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달달달달 외우고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런 사태들이 좀 벌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매주 어휘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 종길이 단어장 안에는 사자성어, 단어, 그리고 앞서 문학의 근간이 된다고 했던 문학의 개념까지 서술자의 시점이 뭐고 서구성은 뭐고 사실성은 뭐고 이런 식으로 등장이 돼 있고 아이들이 저희가 좀 혹독합니다. 2개 틀리면 재시험 보고요. 재시험 또 틀렸어. 그러면 흔히 깜지라고 하죠. 저 사실 주관식 되게 안 좋아하고 저 깜지 볼펜 3개씩 겹쳐서 쓰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수업 구성은 크게 정규 구성과 그리고 클리닉 수업으로 진행되어 있는데요. 일단 정규 수업은 주말에 아침, 오후, 저녁반으로 3시간씩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은 평일에 한 번, 1시간 내외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시간에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분, 3분 늦는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일찍 와도 앞선 시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해요. 앞선 원래 제 시간 애들을 먼저 해줘야 되고 늦게 오면 당연히 뭐 자기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점점 밀리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혹시 클리닉을 한다면 제 시간에 와주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은 통합국어 90분, 그리고 독서토론 비문학 90분, 제가 설명했던 부분 90분, 앞에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설명했던 부분 90분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클리닉은 저희가 클리닉 전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클리닉 전담 선생님이 계셔서 혹시 글쓰기를 하는 날에는 글쓰기 첨삭을 해주고 너 한번 다시 써봐, 너 요 부분 한번 좀 고쳐볼래? 하는 것과 그리고 아까 봤던 심화 문제 유형을 모아놓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너 배운 개념들 한번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봐. 그리고 너 점수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클리닉 문자가 오늘 아이가 지금 제 시간에 학원에 왔고 그리고 몇 개 틀렸습니다. 정도의 문자가 실시간으로 어머님들께 날아가게 되고 그건 전담 클리닉 선생님께서 담당을 해주십니다. 앞서 봤던 저희 과제는 일단은 어휘 과제가 있고요. 요거는 수업 시작하자마자 바로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해와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이 단어장을 꺼내고 공부를 하고 있으시면 쓱 사과 하나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모의고사 때는 클리닉 때 저희가 이렇게 보는 문학, 비문학, 문법 그 주에 배웠던 걸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문제 유형 한번 적용해봐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모의고사를 조금 많이 노출시켜주는 거죠. 네. 그리고 글쓰기 과제는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독서하는 날에 저희가 이렇게 독후감이나 혹은 주제를 던져주고 글쓰기를 한번 해봐. 그러면 저희 클리닉 전담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다시 쓰는 시간을 한 번 더 클리닉 시간에 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성적 관리 표인데요. 사실 어머님들도 많이 보시지만 저희가 만든 목적은 학생들이 보고 자극을 좀 받으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틀린 게 남들은 틀렸나? 친구들은 틀렸나? 내가 틀린 오답률이 다 틀린 건가? 나만 틀린 건가? 혹은 내 성적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나? 점점 떨어지고 있나?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 놨고요. 어머님들도 원하면 보실 수 있지만 모든 어머니가 그러신 건 아니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전화가 오십니다. 저희 아이 그래프가 점점 떨어지는데 이거 아이를 제가 따로 불러서 얘기해야 될까요? 너무 혼내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클리닉 모의고사는 와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아이들이 사활을 걸고 푸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혼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국어 수업 말고 제가 이제 어머님들의 관심사라고 생각해요. 2학년 들어가면 바뀌는 게 내신이죠. 아이들은 시험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시험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전화를 듣는 게 중간고사 국어를 딱 보고 와요. 1학년 때 우리 애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논술학원도 다니고 막 학원에서 칭찬도 많이 먹었어. 근데 성적이 막 60점이 나와서 학원에 보내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희 애가 공부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신 수업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일단 수업 같은 부분은 아까 말했던 비문학이나 독서가 빠지고 내신 수업 3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라는 것은 내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지금 주차 거듭 나갈 때마다 교과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문제 유형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평가를 3번 실시합니다. 복습평가, 학습평가, 클리닉평가. 그리고 클리닉 때는 클리닉 전담 선생님뿐만 아니라 담당 강사인 제가 직접 가서 아이들이 너 내가 수업한 거 요거 기억나? 내가 얘기했던 거 이렇게 한 거 기억나? 문제 풀 수 있겠어? 라고 1대1로 조금 클리닉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시간표랑 똑같은데요. 다만 하나 다른 것은 내신 클리닉 때는 평일인데 1시간 반, 최소 1시간 반은 걸린다던 거. 왜냐하면 숙제가 늘고 제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1주차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숙제 너무 많다. 옛날에는 숙제 모의고사 한 30문제, 35문제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문제를 막 200개씩 줘. 집에서 해와.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수업 끝날 때 얘기하거든요. 너 이거 내가 이렇게 많이 내주는 이유는 하루에 30개씩 책을 펼쳐보라고 이렇게 많이 내주는 거야.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너 나한테 전화한다 못 온다고. 근데 애들이 다 압니다. 어머님들도 다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만약에 내가 수요일날 클리닉 와야 된다. 화요일날 12시에 시작합니다. 유튜브 좀 잠깐 보고 초콜릿 좀 먹고 물도 좀 먹고 책상 좀 치우고 갑자기 수학학원이 보이고 수학을 하고 싶고 그러고 나서 새벽 2시쯤에 문자가 옵니다. 선생님 저 지금 숙제하고 있는데 도저히 사람이 할 양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숙제를 내준 건 저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부터 조금씩 했으면 30분만 하고 자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너 미리미리 좀 해라 라고 얘기하면 점차 좀 지도가 나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일단 내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판사별로 학교별로 반을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수업을 진행할 때는 교과서, 그리고 자습서, 그리고 선생님이 내주신 프린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수업 교환을 따로 짜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정규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네 복합적 사고력 어떻게 할래? 국어 방향성 어떻게 잡을래를 중점으로 맞췄다면 내신 수업에서는 너 방금 배운 개념 문제로 가공하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 그리고 나라면 함정 이렇게 파겠어. 이 함정에 빠질래 안 빠질래? 이런 식으로 수업을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자체 교사와 수업 직전의 직전 보강으로 아이들의 지속적인 숙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수업 내용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내신 중입니다. 아직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내신 중이어서 제가 수업하던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제 이름이 박지원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내신을 지원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이들이 네이밍 센스가 구리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짜달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뭐 홀리, 과카몰리 막 이런 걸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저 뭔 말인지도 몰라서 그냥 제가 제 깔대로 밀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 자습서, 프린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수업 교환을 짜서 아이들에게 매주 나눠주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 중심 수업은 사례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때 공부 정말 잘했어. 근데 이 친구는 성적도 잘 나올 거라 예상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요거 때문입니다. 뭐냐? 그 아이들은 경험이 없어요. 공부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반면에 저희 선생님들은 경험이 많죠. 문제도 출제를 저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문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 설명문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으면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성실한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자, 툭 쳤어. 설명문이 뭐야 여러분? 다다다다다 나오고요. 설명문의 특징이 뭐야 여러분? 다다다다 나옵니다. 오, 공부 열심히 했네. 거기서 끝나면 성적이 100점은 못 가는 거죠. 왜냐? 선생님의 입장에서 설명문은 어떤 사실이나 지식을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머님들께 하듯이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논설문은 어떤 사회 문제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설명문은 이해시키는 거고 논설문은 설득하는 거겠죠. 근데 아이들이 논설문의 개념을 몰라요. 책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에도 주지 않아요. 왜냐? 학교 선생님은 그걸 문제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야, 여기 옆에다 이렇게 적어놔. 설명문 옆에 논설문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글쓴이가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설득하는 거야. 만약에 설명문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설득하거나 주장하거나 근거한다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럼 일단 의심해봐야 돼, 얘들아. 알겠니? 나라면 함정 이렇게 파겠어. 그럼 아이들이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3번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를 설득한다. 근거, 설득? 선생님이 이거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내신 수업에 맞게.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민정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훈민정음에서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 저것도 제 프린트에서 가져온 건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 너 자음모음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 그리고 나라면 함정 이렇게 내겠어. 조심해 라고 수업 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평가는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복습평가, 학습평가, 클리닉평가입니다. 복습평가는 너 집에서 공부했니? 복습했어? 라는 걸 물어보는 식의 복습평가가 진행되고요. 학습평가는 너 지금 내가 수업한 거 잘 들었니? 예, 확인하는 용도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클리닉평가는 좀 더 다양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게 문제를 내는 학교들은 외부 지문을 좀 들고 오기 때문에 클리닉평가에서 외부 지문이라던가 조금 참고할 만한 사항들, 더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중심의 복습평가, 기본 요령 중심의 학습평가, 심화 및 외부 지문 중심의 클리닉평가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요. 아이들이 문제 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문제 푸는 습관은 무엇이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은 무엇인지, 애가 문제를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문에 대한 특징에 대한 게 많이 틀린다면 아이를 잡아놓고 너는 설명문에 대한 특징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너는 문법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너는 문학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매번 개인별 숙제 지도와 너 이거 안 하면 솔직히 조금 강압적이긴 하지만 지금 이거 하고 가. 너 집에 가면 또 12시에 할 거잖아? 문자 보낼 거잖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클리닉에는 아이들과 1대1로 담당 강사가 보면서 관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국어와 내신에 대해서 설명했던 박지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박지원 팀장님께서 내신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우리 잠깐 어머니들 들으시고 난 뒤에도 좀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으셔갖고 저희가 잠깐 Q&A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씩 손을 들고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어머니? 특별히 없으신가요? 예. 봤더니 책을 봤더니 그 책의 수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책을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다른 논술학원들 보면 책 수준을 높은 거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거기 내용을 주입식으로 이제 전달해주는 식으로 할 텐데 여기 학원에서 뭐 다른 그런 아이들을 위한 뭔가 다른 전략이 있는지. 일단은 책을 쭉 보시면요. 어려운 것도 있고 좀 쉬운 것도 있어요. 다 어렵진 않고요. 어느 정도 퐁당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실은
책 내용 숙지보다는 사고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려운 책을 읽으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죠.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근데 어머니들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책 잘 읽던 애들이 어느 순간 책을 안 읽다 보면 문해력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읽던 책만 읽어요. 책 읽으라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읽었던 거 또 읽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요구하는 문해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일부는 어렵지만 그 정도 문해력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학생들이. 그러기 위해선 반복적으로 읽고 좀 이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일단 어휘에 노출돼요. 요즘 학생들 어휘력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랑 특히 아버지 때문에 뉴스를 봐야 됐어요. 너무 싫죠. 근데 9시 뉴스 밥 먹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라요, 뉴스에 나오는 기사.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듣기 시작하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의 책들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책 내용 숙지할 거면 책 안 읽으면 돼요. 인터넷 검색하면 더 좋죠. 깔끔하게 정리 잘 돼 있어요. 지식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게 낫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독서를 시키는 이유가 문해력의 점진적인 성장 플러스 사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학원과 다른 건 아마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책, 그리고 좀 쉬운 책도 중간에 넣어서 학생들이 계속 흥미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책 선정을 보면 대부분 그게 많습니다. 한 번쯤 읽어야 될 책들이 좀 비중을 많이 그러니까 고전이라 그러죠.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대학을 가든 뭐 대학교 입시를 하든 그때 너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티고네 이런 거 한 번씩은 봐줘야죠.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야. 우리 신문 칼럼 같은 거 봐도 안티고네 내용 설명 안 해요. 실전법과 자연법의 뭐 대립이 나타나 이러고 써버린단 말이죠.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교양을 쌓아야 된다. 책 선정의 가장 큰 이유는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책,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춰서 조금 어려운 거, 쉬운 걸 섞어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내신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계획이 나오게 되면 보통 6주를 해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간이 좀 짧으면 5주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6주에 근데 플러스 1 직전 보강까지 포함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 수업은 그때는 다시 정지하게 되고 내신 수업을 위주로 좀 진행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충분히 학생이 저희가 내신 반이 열렸지만 저는 혼자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도 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내신 기간은 다시 반편성되고요. 그리고 뭐 학교에 따라서 내신 스케줄이 따로 진행됩니다. 반이 재편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내신을 지금 안 보는 건데 신촌입니다. 신목은 내신을 보는데 월초는 내신 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신목은 내신 수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월초는 정규 수업을 진행하다 내신이 될 때 또 스케줄이 바뀌는 거죠. 학교에 맞춰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6주 정도가 빠지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맞게 돼 있어요. 다시 6주씩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끝에 가서 진도 맞출 때 저희가 좀 또 조정을 합니다. 학생들이 또 같이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신목중학교가 뭐 이쯤에서 시작을 했어요. 월초는 이쯤에서 시작했어요. 월초 이만큼 배우고 신목은 못 배웠잖아요. 근데 먼저 신목이 끝나잖아요. 그거 못 배운 거 신목이 있다 하면 되죠. 월초 끝나면 같은 진도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규 수업 진도 같은 거 내신 이후에 적당히 저희가 조절해서 맞춰드립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하실 수 있을까요? 한 반에 몇 명인지? 한 반에 10명에서 좀 많은, 그러니까 내신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많은 학생과 있는 반은 20명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독서나 비문학은 같은 선생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어, 문학이랑 문법이 한 선생님 들어가서 정규 수업에는 선생님 두 분이 1시간 반씩 페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업 구성대로 90분을 맞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뒤에 90분을 맞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보통 정규반은 10명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네.
일단 내신 때는 숙제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혹시 독서 같은 게 있으면 그 글쓰기 해오는 것과 그리고 매주 어휘 외워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 모의고사 같은 것들은 와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숙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정규 수업 때 학생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일단은 국어 수업을 하면요, 그걸 저희가 따로 과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복습을 해주면 좋죠, 집에서 따로. 저희가 클리닉 오면은 그때 30문제 혹은 40문제씩 거기서 바로 테스트를 봅니다. 바로 채점을 해주고. 그러면은 집에서 숙제 부담이 많이 줄겠죠. 동시에 특히 2학년은 이제 시험을 처음 보기 때문에 OMR 체크나 이런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이 모의 테스트를 그래서 진행하는 걸로 좀 많은 숙제 부담도 줄이면서 실전 시험 연습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최상위반은 아마 이제 중간 기말이 1학기 중간 기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름쯤에 아마 시험을 통해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어 교재도 조금 지금 중2가 배우는 것보다는 좀 수준 높은 고등학교 선행의 의미가 있는 문제들이 들어가고요. 독서 토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교재는 똑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더 배경시나 이런 데서 수준이 높게 들어가겠죠. 아까 뭐 헤겔, 뭐 마르크스 나오면 단순히 유물론, 뭐 관념론 요 부분이 아니라 뭐 변증법에 대한 추가 읽기 자료나 이런 게 나가게 될 거고요. 비문학 역시 기존 비문학 교재 플러스로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정도의 비문학 추가 문제가 나가게 되고 뭐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고등학교. 네. 우리 지금 저희 교재 샘플이 앞에 있었나요? 저희 국어 교재 샘플을 보시면요. 중3부터는 고등 맛보기라고 항상 들어가 있어요. 물론 중2 때도 고등 내용들 관련된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요. 이미 거기서 기초를 쌓다가 중3 때는 아예 고등 맛보기라고 대놓고 들어가서 학생들이 정규 수업 안에서 고등 선행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거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주간 김종길 자체가 정량평가고요. 그 안에 이제 고등 내용도 어느 정도 녹아져 있고요. 그리고 영어랑 국어 같은 언어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념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게. 그래서 국어를 물론 조금씩 선행을 해드립니다만은 미리 가서 정철의 관동별곡을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우고 있을 거예요. 망하는 길이죠. 국어를 잘하기 위한 기본은요. 학년 때 배우는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고력, 문해력을 읽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국어를 다른 수학 선행이나 영어 선행같이 접근하던 친구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성적이 안 나와요. 기초 체력이 없는 거예요. 글을 읽고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상위들한테만 수준이 좀 맞는 걸 주지 다른 친구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중학교 얘네들이 지금 내신에 필요한 거 이상으로 어려운 질문 안 줘요. 왜? 이해 못하는데 얘네들? 그럼 그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친구인데 그 정도 사고가 안 되는 친구인데 네네. 정량평가요. 저희가 테스트 매주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저희 테스트는 저희가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간 김종길이랑 그리고 저희가 책이 끝날 때마다 또 정량 평가를 위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종길고사라는 걸 실시를 해서 약간 책거리 느낌으로 실시를 해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시험이 한 번씩 책이 끝날 때마다 있다는 거는 아이들이 좀 다니는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최상위 반에 올라가면 더 많은 걸 내줄 수는 있지만
다른 친구들한테 더 많은 평가를 주어주기는 조금 평준화라서 조금 힘든 시기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매주 평가 테스트가 있고요. 매주 클리닉에 오면은 보는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권의 교재가 보통 3개월이죠. 3개월이 끝나면 총정리 테스트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는 매주 테스트와 총정리 테스트 정도면은 정형 평가를 적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어머니들마다 생각은 좀 다르실 거니까,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예. 브로셔랑 지금 드린 것 중엔 프린트물이 더 지금 진행될 거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금 나온 1년 계획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수정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순서 수정이나 도서 교체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전체적인 책 선정이나 흐름은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책은 그 개별적으로 구매하셔도 좋고 빌려서 보셔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책을 읽고 한 주 요약을 저희 그 종교리 커뮤니티라고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미리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선생님 따라서 와서 현장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책을 보고 한 줄 요약을 하는 게 이제 기본 그거죠. 그리고 그걸 조금만 신경 쓰면 그게 독서록이 바로 될 수 있어요. 제출하면 되죠. 독서록 길게 안 쓰잖아요. 학교에 제출하는 독서록을. 그것도 노리고 저희 한 줄 요약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기 초에 내신 간담회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각 학교별로 내신 간담회 다시 진행할 겁니다. 신목끼리, 월총끼리. 그래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제대로 어머니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어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학기 초에 다시 한번 학기 초보다 이전이 될 수도 있죠. 내신 간담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 네, 그러면 저희가 잠깐만 몇 가지 안내드리고 마무리 드릴 건데요. 어딨죠? 넘기는 거? 네. 일단은 저희가 특강일 이벤트가 좀 있는데요. 일단은 학생 이벤트로 윈터 캠프 별을 모아라인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성실하게 공부했던 학생들 일부를 선정해서 뭐 1등은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일종의 장학금 같은 거를 이제 주는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버거 이벤트 3월 초쯤에 햄버거를 학생들한테 좀 주면서 좀 공부할 동기를 좀 부여하려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강, 겨울방학 특강인데요. 우리 중등부에서는 목동관에서는 이제 문법 특강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속 한국 단편 읽는 특강. 선생님이랑 같이 단편을 읽고 오면 책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특강. 다음 세 번째로는 서양의 역사와 사상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거죠. 서양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이런 환경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게 됐는지를 좀 여러 가지 경제, 뭐 철학, 정치학, 과학 뭐 다양한 분야로 연결해서 좀 학생들한테 어쨌든 지금 시대는 서양 문화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문화와 다른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좀 기본적인 좀 배경 지식을 좀 채워주려고 서양 역사와 사상 이야기가 진행되게 될 거고요. 왜 길게 얘기하는 건 제가 할 거여가지고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론 특강. 요즘에 뭐 수행 평가로도 토론 자주 하죠. 그래서 토론의 이론을 좀 배우고 어떻게 하면 토론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실제로 토론을 하면서 적용해보는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건 어머니들을 위한 특강인데 4차 산업혁명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 너무 많이 듣죠.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시대에선 어떤 인재가 각광받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아마 입시도 점점 이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 바뀌고 있죠. 그런 얘기들을 어머님과 나누는 시간이고, 이것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하기 때문에 좀 알아서 제가 좀 알고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목동관에는 이렇게 다섯 개 맞죠? 예, 5개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해력 테스트,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문해력과 관련된 테스트를 우리가 보게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문해력 테스트를 결과지 이렇게 나옵니다. 문해력을 보고 나면 영역별 이런 식으로 결과지도 나와서 이 문해력 테스트를 이제 1월 중에 아마 보게 될 예정입니다. 재원생과 비재원생도 신청하면 볼 수 있지만 당연히 재원생에게 특혜가 있어야겠죠. 재원생은 무료, 비재원생은 아마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 문해력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뭐 당연히 끝나면 이렇게 결과지가 배포되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의 설명이었고요. 지금 어머니들 받으신 그 자료 안에 보면요, 수강 신청서가 있어요. 그 신청서 작성해서 내셨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하라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미 중2 몇몇 반은 마감된 반도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마감이 얼마 안 남은 반들이 꽤 있어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기가 찼던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좀 설명을 들으시고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 일단 좀 작성해서 뒤에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우리 데스크 실장님들이 전화하셔서 아마 개별 상담을 조금씩 진행하실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예.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나 이런 상황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를 사유로 결석하게 되면 만약에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이건 2월이 됩니다. 그 부분 당연히 2월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너무 많이 빠지면 당연히 보강을 하고요.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보강을 해야겠죠. 이 친구만 안 하면 당연히 내신이 코앞에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늦게 중수업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빠진 친구들 모아서 보강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내신은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 일일이 보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수업을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경우는 아마 2월 조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너무 확산세면은 뭐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규 수업은 보강이 없을 수 있다. 없을 확률이 높다. 내신은 학생들이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백신패스 요즘에 많이 말씀하시는 네네.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 계획이 있는지. 백신 패스요? 예. 저희 운영 계획 어떻게 되나요? 백신 패스? 저희요? 일단은 뭐 항상 백신 패스 쪽으로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 수업에서 거리두기 같은 거를 항상 좀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학생들 거리 멀리 뛰어서 마스크 쓰는 거, 손이나 이런 거 소독, 그리고 발열 체크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네. 안 되기도 했잖아요. 네네. 네, 네. 네. 그렇죠.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학원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일단은 그럴 때는 뭐 온라인 이런 거 병행해서 그런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될지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릴지 이렇게 말해놓고 한 달 후에 달라져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다른 소리를 하고 학원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공적으로 나오지 않은 루트로 교육부 지침도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해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머니한테 이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기본 방침은 가능한 한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적 질서를 막자. 충돌하는 방침이죠. 거기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걸 해봤는데 멀쩡한 애들도 안 와요. 오히려 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애들이 그러니까 싸움이 돼요. 그걸 하니까 애들이 안 간다 그러고 막 그러면은 그 컴플레인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희가 이게 꼭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잠깐 하다가 좋지는 않다는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그 계획은 현재는 없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못 온 학생들이 늘어나고 하면 그건 당연히 고려해봐야 될 상황이죠. 근데 뭐 한 반에서 한 명, 두 명이 못 온다? 그런다고 그렇게 하는 건 다른 친구들도 이제 수업을 안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현재는 이제 완전하게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길 국어논술학원 중위 설명회였고요. 어머니들 그 신청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좀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야 미리 대기가 걸려갖고 나중에 등록 안 하시더라도 대기 순번에서 밀려갖고 수업을 못 듣는 경우는 없으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했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